수사에 투입된 인원 연인원 200만 명, 용의자로 불려가 조사받은 사람만 2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수사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인은 그 30년 내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한 곳에, 철창 안에 말이죠.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면서요. 1986년 가을 경기도 화성, 지금 떠올리는 그 화성이 아닙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밤이 되면 가로등이 뚝뚝 끊기던 곳, 막차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을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나겠소 하면서요. 그 평범한 밤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1986년 9월 13일 71살 이완임 씨는 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완임 씨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엿새 뒤인 9월 19일 목초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숨진 지 나흘이 지난 뒤였어요. 처음엔 그냥 끔찍한 사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한 달 뒤 10월 20일 25살 박현숙 씨는 송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버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을요.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박현숙 씨는 그 거리를 끝내 걷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시신은 수로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12월 12일 또 25살 권정본 씨는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문 앞이요.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곳에서요. 시신은 넉 달이나 지난 이듬해 4월 둑에서 발견됩니다. 세 사람. 그리고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입이 막히고 성폭행당한 뒤 자기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나 양말로 목이 졸린 채였습니다. 범인은 흉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곧 흉기였으니까요. 소문은 사건보다 빨리 퍼집니다.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노린다더라. 근거가 있든 없든 그 말이 화성 전체를 덮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자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고 빨간 옷은 장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엔 여경들이 일부러 빨간 옷을 입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미끼가 된 거죠. 자기가 다음 표적이 되기를 바라면서 걷는 밤. 여러분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수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투입된 연인원 200만 명, 조사받은 용의자 2만 1280명, 지문을 채취당한 사람이 4만 100여 점 6명, 머리카락 180점, DNA 570건이 감정대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뒤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몇 번씩 파출소에 불려갔고 이웃끼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물을 범인은 매번 빠져나갔습니다. 초기 5건이 방형 6km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일대에 100m 간격으로 2인 1조를 세웠습니다. 100m마다 경찰이 서 있는 마을, 그 정도면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음 살인은 경찰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어디까지 쳐졌는지 범인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이 수사팀을 가장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9월 7일 7번째 살인 직후였습니다. 한 버스에 남자가 올라탑니다. 강씨 성의 기사와 엄씨 성의 안내원이 그 남자를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몽타주가 그려집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20대 중반, 165에서 177cm, 마른 체형, 짧은 스포츠 머리에 쌍꺼풀이 없고 코가 오뚝했다. 그리고 손이 이상하게 부드러웠다고 했습니다. 1986년 말 36살 이금란 씨는 그 남자에게 습격당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건 마른 몸, 그리고 낮게 깔리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다. 이 한 줄이 수사의 기준이 됐습니다. B형이 아니면 용의선상에서 지워졌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 경찰은 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합니다. 진범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1989년 7월 27일 22살 윤성여 씨가 붙잡힙니다. 8번째 피해자 14살 박상희 양 사건의 범인으로요.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장에서 나온 채모가 그와 40%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냈습니다. 40%.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가져갈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모방범죄로 분류됐고 윤성여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고요. 이 수사에서 부서진 사람은 윤성여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 최소 4명이 1990년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 사람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마을에선 누가 불려갔다더라 하는 말이 돌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괴물을 잡겠다고 시작한 수사가 어느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3일 밤 9시 무렵 69살 권순상 씨가 마지막 피해자가 됩니다. 야산에서 성폭행당한 뒤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됐습니다. 4년 7개월, 그 사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뚝 끊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죽었나, 어디로 갔나, 감옥에 갔나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춘재. 1963년 1월 31일 바로 그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도 곧잘 하고 사람들과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일이 큰 상처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198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 전차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1986년 1월에 제대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화성에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후엔 건설회사 크레인 기사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1989년 9월 26일 수원의 한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됐거든요. 1990년 2월 1심에서 강도와 폭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그는 항소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웬 젊은 남자한테 얻어맞고 쫓기다가 그 집에 들어간 것뿐이라고요. 2심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1990년 4월에 풀려납니다. 화성의 마지막 살인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1992년 4월 이춘재는 결혼해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손을 댔고 1993년 12월 아내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13일 그는 18살 처제를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약을 먹이고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장인을 찾아가 처제를 같이 찾아보자고 했고 고배수했고 둘이서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죽인 사람이 앞장서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1994년 1월 18일 그는 체포됩니다. 반복되는 조사 끝에 그가 문득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강간살인은 몇 년이나 삽니까? 이후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경찰의 간갑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며 자백을 뒤집습니다. 그래도 그해 5월 사형이 선고됐고 9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1995년 대법원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었죠.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밖에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3년 영화 한 편이 나오면서 화성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릅니다. 이듬해 화성에서 여대생이 살해되자 그놈이 돌아왔다는 공포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마지막 피해자의 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도 경찰은 증거와 기록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마음으로요. 2019년 그 낡은 증거 상자가 다시 열립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온 DNA를 재감정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 그리고 그 DNA의 주인은 이미 국가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9월 18일 경찰은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처제 살해로 무기징역을 받고 부산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온 나라가 뒤졌던 그 남자가 그 30년 내내 감옥 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경찰은 그가 자백했다고 발표합니다. 14명. 원래 화성 연쇄살인으로 분류됐던 10건 전부,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4건까지요. 그중 2은 화성, 2은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살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30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 범행을 계속 자랑하듯 늘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떠오릅니다. 윤성여 씨. 그는 19년 넘게 복역하고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이춘재의 자백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재심을 청구했고 경찰은 8번째 사건 역시 이춘재의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이춘재의 진술은 현장도 피해자도 너무 정확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성여 씨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수사관 8명이 입건됩니다. 2020년 11월 2일 재심 법정에 이춘재가 증인으로 섭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공개된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14명을 죽였고 성범죄가 30건이라고요. 그리고 12월 17일 윤석열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22살에 끌려가 예순을 앞두고 되찾은 두 글자였습니다. 그해 7월 경찰은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질렀다고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첫 살인으로부터 3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화성 사건으로는 단 하루도 더 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는 처제를 죽인 죄로 받은 무기징역을 그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가석방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두순처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요. 죽은 사람들의 시간은 그 밤에 멈췄고 한 남자는 19년을 잃었고 진범은 자기 편한 자리에서 조용히 늙어갑니다. 그리고 화성의 그 농일은 지금도 밤이 되면 그때처럼 캄캄합니다.